범죄 영화 시나리오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2년 개봉에 크게 흥행한 공공의 적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영화 속에 부모 살인마로 등장하는 이 조규환이 사실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이 사건을 파헤칩니다. 지난 1994년 5월 이 100억대 재력가가 소유한 이 서울 삼성동의 한 고급 주택이 불에 탑니다. 이 집에 불이 났다는 20대 큰아들의 신고로 이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이 40대 부부 내외는 이 모두 숨진 상태. 그래서 처음엔 단순 화재로 보였지만 이 경찰은 부부의 시신에서 이 수십 개의 흉기 흔적을 발견합니다. 과연 이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영화의 모티브까지 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판결의 재구성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일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주택의 지하실에서 불이 났고 시신도 지하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살해를 한 후에 지하실로 시신을 옮겨서 불을 지른 걸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정이 있었는데요. 일단 화재로 인해서 처음 불길이 솟았던 곳은 지하 1층이고요.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네. 근데 불이 난 주택이 이제 지상 2층 그리고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상층이 이제 내부 수리 중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지하로 이제 임시로 옮겨와서 지하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범행 후에 이제 시신을 옮겨서 거기에 화재를 일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가족들이 생활하던 곳이 지하였기 때문에 지하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시신을 보자마자 단숨에 이거는 화재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알았다면서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이 소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화재사의 그 시신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가 흐르는 개소수를 잘 확인을 해봤더니 약 한 40회에서 50회 정도 흉기 공격을 받은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참혹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검을 했더니 이 사람들 폐 속에서 끄름이라든지 기도 이런 데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숨진 상태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라든지 기도에 끄름이 낄 수가 없겠죠. 네. 그럼 누군가 살해한 이후에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경찰은 아마 좀 경력이 있는 사람은 화재 현장 들어가서 바로 시신의 모습만 봐도 이거는 압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화재사였다고 그러면 자세가 투사형 자세예요. 마치 권투 선수가 이렇게 상대방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오그라드는 상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아니라면 네. 사망한 이후에 불이 났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큰아들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큰아들이었는데요. 이제 사실 뭐 같은 식구들이 그 한 장소에 있다가 불이 나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서 만약에 빠져나왔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경찰 앞에서는 부모님을 자기가 구출해야 되는데 구출하지 못해서 정말 자기는 가슴이 아프다라고 눈물까지 흘리고 이러니까 최초에는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요, 설마 이 큰아들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얘기가 살해를 하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훼손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제 좀 날카로운 경찰관 수사관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큰아들을 최초에는 이 용의선상에서 배제를 하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숨진 부부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100억 원대 재산이 있는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품을 노리고 침입했다가 뭔가 들통이 나서 살해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사실 그 가능성도 살펴봤죠. 네. 왜냐하면 이 피해자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약 재산을 굉장히 이제 크게 운영하고 있는 부부였고요. 100억 원대 재력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학 한약협회 이제 서울 지부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도 보기에도 워낙 이제 영향력도 있고 이제 자산가다 보니까
강도의 타겟이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문제는 당시에 집안에서 없어진 금품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 네. 부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도난당한 기중품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한을 생각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강도도 아니라면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이 큰 사업을 하시던 분 아니에요? 한약재상을. 그러면 사업 관계 속에서 혹시 어떤 채권 채무 관련된 게 있거나 아니면 이분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을 살 만한 감정을 살 만한 그런 사안이 네.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겠죠. 네. 경찰은 그 부분을 일단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CCTV도 사실 보편화되지 않았을 당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마저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오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간호사로부터의 제보인데요. 네. 어떤 간호사 인관이 이 박한상, 그러니까 큰아들 박한상을 직접 치료했던 간호사로부터 이 경찰에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네. 이제 이 박한상 머리에, 큰아들 머리에 상처가 없었는데도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오. 그리고 이 발목에 마치 물린 듯한 이빨 자국이 있었다. 이런 내용의 그렇군요. 제보였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때부터 큰아들 박한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수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다친 줄 알았는데 상처가 전혀 없었다. 예. 큰아들이 용의자가 아닐까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정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서 화재 이후에 뛰어나오면서 이제 뭐 다친 게 없나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간 것 같고요. 네.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이 간호사분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데는 멀쩡한데 머리에만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얘기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다쳤거나 이랬어야지 맞잖아요. 네. 근데 상처는 머릿속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피가 묻었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의심이 됐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40회에서 50회 정도 흉기로 공격해서 살해를 하는 그 과정에서 같이 집안에 있는 아들이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게, 감지를 못했다는 게 얘기가 될까요? 그 부분도 의심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맨발로 이 사람은 뛰어나왔다고 하는데 발이 엄청나게 깨끗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씻지 않은 이상 이상한 거죠. 네. 그 이후에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애인하고 낄낄대고 웃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종아리에 물린 상처.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치열대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무르어 뜯은 걸로 나오겠지만요. 이제 그 부분도 의심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 박한상 큰아들이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7일 만에 겨우 자백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살해했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만 일단 살해를 했다면 부모가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셨다면 일만의 죄책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애인과 낄낄대며 웃으며 대화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경찰이 이제 통상적으로 저런 사건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네.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담당 수사관들이 박한상이가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잘 관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애인하고도 낄낄대고 하는 그런 모습. 원래 부모님 장례식에 들떠 있는 인간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나 조금 있으면은 이제 외국에서 사업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살해돼서 있는 이 상태에서 큰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아버지, 엄마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서 사업할 거를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너무 성급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경찰들이 전부 다 포착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범인으로 특정을 하고 이제 수사를 좀 더 조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야말로 전국이 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한상은 그토록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해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 이유가 좀 드러났는데요. 네. 박한상이 직접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유학 생활 중에 이제 도박으로 돈을 많이 날렸고 그리고 빚을 지게 됐는데 이걸 유산 상속을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유산 상속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저질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말썽을 계속 피우려면 호적을 네. 차라리 팔아 이렇게
꾸중을 계속 들어서 이 원한을 좀 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동생이 한의대에 입학하니까 부모님의 유산 동생한테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아버지는요, 장남인 박한상에게 본인의 한약재 사업을 다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한상으로 하여금 한의대를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부가 좀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한의대를 못 가고 지방에 있는 무슨 뭐 토목과를 들어가게 네. 되죠. 그런 과정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본인이 유학만 요구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유학 직전에 이제 언어 교육하는 그 케이스로 해서 한 8개월 정도 미국에 보내줬는데 네. 거기 가서 그러면 언어 연수를 하고 유학을 본격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도박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폭력 비디오와 이런 거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되니까 이제 사채빚까지 막 생기니까 네. 빚에 쫓기죠. 그러는 와중에 그 밑에 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 모양입니다. 동생이 한의대에 입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모든 시선이 이제 자신은 배제해버리고 동생에게로 다 쏠려버리는 거죠. 네. 거기서 불안감까지 같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동생한테 다 물려줘 버리고 나는 나중에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런 불안감이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데 기여한 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한상이 미국 유학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귀국을 했단 말인가요? 네, 범행을 저지르려고, 그러니까 네.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미국에서 일부러 귀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박한상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 미국에서 도박빚을 많이 줬으니까 아버지에게 이걸 좀 갚아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이걸 좀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한국으로 차라리 들어와라 이렇게 귀국 명령을 좀 내린 겁니다. 그래서 범행 계획은 없는 채로 일단 없는 채로 한국에 들어온 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범행을 굉장히 치밀하게 예. 영화까지 보면서 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한상이가 폭력 영화를 많이 네. 봤는데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살인 사건을 저지른 아들을 경찰관 신분인 아버지가 살해하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보고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이 박한상은 부모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미리 그 흉기도 구입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휘발유도 구입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두 부모님 날짜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잠든 사이에 들어가서 흉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4, 50차례 찔러서 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름을 뿌려서 방화를 한 건데요. 들어갔을 때 자신의 옷이 타거나 뭐 이런 게 우려가 돼서 그 당시에 모든 옷을 자기 옷을 다 벗고 네. 알몸 상태로 단지 침대 시트를 이용해서 범행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에 혈흔 같은 거 묻어 있지 않고 네. 그 머리에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렇게 범행을 한 뒤에 장례식장에서 다음 사업 뭐 할까 이렇게 낄낄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범행이 들통난 뒤에도 죄책감을 느끼긴커녕 후련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박한상이 이제 범행이 들통난 뒤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이 밝혀져서 정말 후련하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행이 들통나고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인데 초점이 피해자가 아니라 본인의 심경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제는 얼마나 후련한지 이런 생각부터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범행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교수님,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100억 원대 재산이 있는 집안에 미국 유학도 가고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또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이제 교훈을 삼을 네. 수 있는 것이 자식에게는 우리가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실 박한상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면 네. 그 실력에 맞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갖다가 하면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로서는 그 큰 그 경동시장에서의 한약 약재상을 하면서 이거를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었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 따라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한상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한 번 받았다. 이제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불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으로서 그야말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모사.
살모사. 자기 부모를 네. 갖다가 그러니까요. 이 살모사 같은 그런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제 1심에서 우리 사형이 판결이 되고 난 네. 이후에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서 이러한 그 사형수들을 갖다 상담을 했던 사람의 말을 빌어보면 자기가 이 수많은 편지를 이 박한상이로부터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나는 무죄다. 나는 직접 우리 부모를 갖다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그분이 그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이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 대해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끔만 해주고 더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박한상에 대한 정신 감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정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존속 살해와 그리고 방화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과 2심 모두 이제 사형이 선고가 됐고 결국에는 이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 상속을 위해서 사실 상속의 불안감이 이유로 해서 사실 이런 범행을 벌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민법에는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의로 이제 이번 사건 같이 뭐 직계 존속 피상속인을 살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살해를 한 경우에는 이 상속이 결격되거든요.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한 자산가였는데 100억 원대의 자산이 모두 다 박한상의 동생에게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한상의 동생이 면회를 갔는데 형이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가족의 연을 끊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뭐 가족이 따로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네,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민법에 아예 이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동순위에 있는 상속을 받을 사람 아니면 나이보다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망하게 되면 나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이제 결격이 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모님 내가 상속을 받게 될 대상인 부모님을 살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